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도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았는데요. 냉정하게 돌이켜보자면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만 잘해도 인생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들 하지만 막상 누구 하나 하는 그 결혼이란 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젊었을 때는 결혼도 파혼도 이혼도 다 저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영 안 올 줄 알았더니만 부록의 나이가 코앞에 다가오고 정신 차려보니 남들은 저 중 한두 개만 겪는 걸 저는 셋 다 해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프고 후회스러운 적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 이것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발판이었음을 느끼네요. 첫 번째로 겪었던 파혼은 32살 때였어요. 그땐 일에 미쳐있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의 권유로 겨우 조건이 엇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선을 봤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수입도 넉넉하게 버는 데다 나이 차이도 적당한 소위 말하는 결혼 상대로서 최적의 상대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라곤 아무데도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스파크가 안 튀었어요. 누가 이 나이에 순정을 찾아. 적당한 사람 만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라져. 같이 살다 보면 정 붙고 그럼 가족 되는 거야. 어차피 천년의 사랑을 해도 세월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우애로 살게 돼.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속 안 썩이는 남자가 최고다. 워낙 괜찮은 조건이었고 제 나이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진정으로 저를 위하는 조언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기에 저 역시 처음엔 잘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져도 맨날 같은 이야기에 지루해도 성격 차이에 깜짝 놀랄 때가 많아도 웬만하면 비위를 맞춰주며 만났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 나중엔 제가 지치더라고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알맹이도 없는 대화가 반복되고 마주치는 눈빛에 어떤 애정도 묻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점점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커져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막상 결혼을 엎을 자신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결혼식 2달 전 친한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신랑 신부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뚝뚝 흘러나왔거든요. 2달 뒤 있을 나의 결혼식에 나와 내 예비 신랑은 저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상상해봤지만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만나는 일 핑계, 체력 핑계, 곧 있으면 살림을 하친다는 핑계로 데이트조차 줄어들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까지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정말 부러움과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예비시댁이 구해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었어요. 짐도 다 싸놓고 나왔는데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청첩장 돌릴 사람한테 다 돌렸고 내일은 이사하는 날 아니니? 왜 그래? 김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그땐 다 싸우면서 연애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연애한 적 없다고요. 엄마,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저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랑 가족이 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큼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2달 전에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토냈어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준비한 혼수는 새로 구한 제 자취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엄청나게 실망하며 속상해 하셨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하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생각보다 후유증은 엄청났어요. 예비시댁에서 날아온 비난 어린 전화는 물론이고 파혼하자는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예비신랑의 눈빛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냈죠. 사랑 타령하면 언젠가 너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아? 20대도 아니고 우리 나이 때 하는 결혼이 다 그런 거지. 그땐 다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연애 따위엔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일에 전념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운영 체계를 확실히 잡고 메뉴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신경을 쏟다 보니 입소문을 타며 매체에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죠.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큰 성공을 거머쥐며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게 되었어요. 지아나, 너 정말 부럽다. 우리 나이의 여자들 거의 애 키운다고 일 끊기고 집에 박혀서 집안일만 하잖아. 나도 너처럼 성공한 CEO까진 아니더라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내가 번 돈 마음껏 쓰면서 사는 게 소원이야. 에이,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래도 사랑하는 딸도 있고 가정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긴 하지. 돈 많이 벌어도 외롭니? 나는 돈 많으면 안 외로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이야. 주변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30대라는 타이틀 아래 화려해 보이는 제 모습을 부러워했지만 가끔은 오히려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걸 함께 나눌 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내심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업을 키우면서 주변에는 어떻게든 이득으로 얽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원래 알던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바라기만 하는 모습에 지쳐갔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줄 반려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 하나가 그러더군요. 대표님, 저희 사촌 오빠 친구 한번 소개받아 보실래요? 뭐?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소개는 남사스럽게. 아이 뭐 어때요? 사촌 오빠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엄청 착하고 잘생겼대요. 그런 사람이 결혼은 안 하고 여태 뭐 했대? 그러게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 크고 카리스마 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데 딱 대표님 같아서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됐어. 이제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건 지긋지긋하다니까.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저도 사진 봤는데 진짜 무슨 배우처럼 생겼다니까요. 만나보고 별로면 관두시면 되죠. 저보다 훨씬 직원의 집착 어린 권유에 못 이겨 딱 한 번 나가서 식사만 해보기로 한 자리였어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하물며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긴 뭘 좋아하겠나 싶어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어요. 처음 만난 순간 왜 그렇게 그 직원이 호들갑을 떨었는지 납득은 간다는 게 그 사람의 첫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장태훈이라고 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 관리한 티가 나는 훤칠한 사람이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인 것도 호감을 사기 충분했죠. 저는 동네에 작은 커피집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감사하게도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분들이 많아서 꽤 오래 장사하고 있네요.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 정말요? 저도 처음엔 돈넷 장사로 시작했어요. 단골 장사가 진짜 어려운 건데 잘하고 계신가 봐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분께 그런 칭찬을 받다니 부끄럽네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동종업계다 보니 말도 꽤 통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남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직 나이를 못 들었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32살입니다. 어머, 정말요?
저보다 어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보자마자 연하인 건 알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라 동안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기껏해야 4살 정도 차이 날 줄 알았는데 무려 7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요즘 세상에 남자 나이 32이면 결혼을 해도 빠르다는 소리를 듣는 나이인지라 갑자기 확 부담이 되더라고요. 띠동갑 넘어도 잘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세상에 7살 차이로 그러세요. 나이가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 말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면 저 한번 계속 만나봐 주세요. 고작 나이 때문인 거면 저는 지한 씨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엔 사회적인 시선이 내심 신경 쓰여 거리를 둬보려고 했지만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마음이 열리더군요. 이 사람과의 연애는 전과는 달랐어요. 매일 진심 어린 말투로 저를 걱정하거나 위로해주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절 봐주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연애 스토리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달콤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만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제 연애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 반응은 떨떠름하더군요. 그래, 잘생기고 착해 보이네. 근데 영 찜찜해서. 충분히 또래도 만날 수 있고 어린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차이는 별로 민감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뭐 네가 워낙 관리를 잘했으니까 괜찮은가? 주변 사람들은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숨은 뜻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사람이 널 왜 만나? 하는 느낌이요. 아기가 있다기보단 저를 걱정해서였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사랑을 주변 사람들은 사랑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런 미적지근한 반응들 때문에 늘 의심의 눈초리로 애인을 바라봤지만 애인은 매번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저를 녹였어요. 내 친구들은 당신 엄청 의심해. 혹시 돈만 보고 나한테 붙은 거 아닌지. 뭐? 나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래? 참, 누나 친구들도 너무하시네. 요즘 10살 훌쩍 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런 커플들 되게 많아. 누나 주변에 없는 거지. 그렇지? 하긴 TV 보니까 16살 차이도 사귀더만. 애들이 부러워서 그런가 봐. 그치? 누나 친구들 대부분 결혼했다면서. 애 키우면서 남편이랑 한참 사이 안 좋을 때지 뭐. 누나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연하 애인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부럽겠지. 그런 말들 너무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봤자 우리 둘이 좋다는데 어쩔 거야. 안 그래?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1년이 갔어요. 딱 1주년이 되던 날 1주년 기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레스토랑에서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누나, 내가 누나에 비해 가진 건 없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파혼은 해봤는데 프로포즈는 받아본 적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눈빛으로 평생 함께 하자는데 거절할 이유 따윈 없었죠.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아직 그 사람은 어리니까 연애를 좀 더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 친구들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내 가정을 얻길 원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시댁에서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유명한 레스토랑 대표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 주겠다는데 우린 감사할 따름이지. 이렇게 성공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축하할 일이지. 예비 신랑보다 경제적인 능력이야 있었다지만 그건 어찌 보면 나이 차이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상견례하기 직전 그제서야 갑자기 예비 신랑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나, 사실은 말이야. 나 애가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지? 아니,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진짜야.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사고를 쳐서 가진 딸이 있어. 그럼 처음 결혼하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건 아니야. 애 엄마랑은 결혼 안 했어. 그래도 아이는 낳은 이상 책임져야 하니까. 애 엄마한테 양육비는 어느 정도 보내주고 있었거든.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해? 혹시나 내가 말해버리면 누나가 마음이 뜰까봐. 나 정말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랬어. 용서해줘. 처음엔 너무 놀라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겁이 나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내 속은 기분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더군요. 계속 집 앞에 찾아와 용서를 빌고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 매달렸어요. 저도 문제죠. 태어나 처음으로 열렬하게 좋아해본 남자가 그렇게 매달리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혹시나 결혼이 파토날까봐 겁났겠지. 너무 놓치기 싫었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막상 결혼식 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쩜 이렇게 훤칠하냐. 너 정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내심 뿌듯했죠. 신혼 역시 너무 달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동화 속 결말 같은 나날이 시작된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마음속 한구석엔 저도 모르게 불안함과 찜찜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언뜻 남편이 제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나 미심쩍은 순간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조심하려고 노력한 모양이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 균열이 갈 만한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나 카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수익이 영 안 나와서. 이대로 계속 장사하다간 손해가 클 것 같아. 뭐? 그동안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잖아. 그랬었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마이너스여서. 남편은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내내 적자였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 상세 매출 내역을 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정말 남편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지경이었죠. 그래, 그럼 우선 정리하자. 최대한 빨리.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나 당신네 가게에서 일해도 돼? 그때 마침 새로 여는 점포가 있어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막판에 좀 적자긴 했어도 남편이 혼자 창업해서 가게를 운영해왔던 경력이 있으니 남편을 믿고 맡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어. 이번 호점은 당신한테 한번 맡겨볼게. 대신 이건 내 가게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봐.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라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도 매출은 괜찮게 나올 거야.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잘할게. 그렇게 남편에게 그 지점 운영을 맡기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가게를 맡겨도 되냐고 걱정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의 커피집이 망한 이유는 남편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여보, 혹시 내가 가게 안정화시킬 때까지만 양육비 좀 빌릴 수 있을까? 카페 수익이 안 좋아서 애기 엄마한테 계속 못 보내고 있었거든. 딸 걱정도 되고. 어머, 당연하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보낼 건 보내야지. 얼마 정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200씩은 보내고 있었거든. 참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애 엄마한테 잘 전달하고 다 적어놨다가 가게 잘 되면 꼭 다 갚을게. 가게 운영이나 잘해줘. 운영 잘 되면 당신이 직접 양육비 보내고. 고마워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와이프 복은 있나 보다. 이렇게 천사 같은 와이프라니. 양육비 같은 건 당신이 화를 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여보. 솔직히 남편이 결혼 전 만든 자식의 양육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반길 일은 아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의 과거 철없는 실수로 인해 어렵고 혼자 육아를 하고 있을 여자와 태어난 딸아이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같은 여자로서 외면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의 일은 제 일이기도 하고 괜히 양육비 안 줬다가 그쪽이랑 제가 직접 접촉을 해야 하거나 원수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고마웠는지 제게 더 잘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괜찮았어요. 한 번은 결혼 1주년 선물로 남편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평소 남편이 엄청 갖고 싶어 하던 고급 브랜드의 빈티지 시계를 선물했어요. 여보, 세상에 내가 이거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덕분에 차 보내. 정말 고마워. 나는 별로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나는 당신한테 받은 꽃다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무리해서 비싼 선물 살 필요 없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남편이 미안해하고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도 진심이 전해져서 정말 그걸로 충분했어요. 손목에 찬 걸 보니 평소 남편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고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간 남편은 손목에서 시계를 떼놓지 않고 열심히 차고 다녔어요. 빈티지라 값이 좀 나가는 선물이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해주니 참 선물 줄 맛이 난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남편의 손목에서 시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요즘은 왜 시계 안 차고 다녀? 어? 아, 그러게 깜빡했다. 다시 차고 다녀야지. 아.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주춤거리는 남편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디다 뒀는데? 말 나온 김에 차고 나가자. 그럴까? 그래, 뭐. 액세서리함을 뒤지던 남편이 갑자기 놀란 듯 서둘러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잃어버렸어? 아니, 잃어버리긴. 내가 설마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겠어? 기념일 선물인데. 그럼 왜 그래?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도둑을 맞은 것 같아. 뭐라고? 도둑을 맞았다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 있잖아. 그분 남편이 얼마 전에 이모님 데리러 오는 걸 봤는데 손목에 내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벌어서 사신 거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시계가 없는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이모님이 나랑 몇 년 된 인연인데 이때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니셔. 잃어버려 놓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마. 그럼 내가 거짓말을 친다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가족인 나보다 그분을 더 믿어? 나도 당연히 이모님 믿고 싶었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끙끙 앓고 당신한테 말도 못했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모님 편만 들 줄은 몰랐어. 난 당신 말이면 뭐든 믿는데 서운하다 정말. 처음엔 이모님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이모님 편을 들었지만 남편의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이 그 시계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고 소중히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쳐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모님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끝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찜찜한 마음에 이모님과의 연을 끝내고 새로운 이모님과 계약을 하게 됐죠. 오랫동안 함께한 이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에 퇴직금은 많이 챙겨드렸지만 이모님이 떠나고 난 뒤 예전만큼 집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가끔은 후회도 들곤 했어요. 하지만 도난 관련 문제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자초지종을 다하는 절친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네 남편이 잃어버렸다던 시계 아니야? 너희 동네 중고장터에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그거 빈티지 제품이라 잘 없는 건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니 정말로 위치가 저희 동네로 뜨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남편의 것과 똑같은 시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모님이 정말로 가져갔다가 파시는 건가? 이모님은 정리했어. 이모님 댁이 이 동네랑은 꽤 거리가 있어서 이모님은 아닐 것 같은데. 뭐야? 그럼 설마 니네 남편이? 내가 거래하는 척하면서 나가볼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해. 누가 동네에서 잃어버린 거 주워다 파는 거겠지. 아, 하긴 그렇지. 그 시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지. 구하기도 어려운 시계인데. 그렇지. 대충 수습은 했지만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떠봤어요. 여보, 우리 동네 중고 사이트에 당신 잃어버린 시계랑 똑같은 거 떴다더라. 당신 그거 잃어버려서 엄청 속상해했잖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다시 사볼까봐. 시세를 대충 알았는지 프리미엄까지 붙었더라. 뭐? 뭘 그렇게까지 해. 됐어 여보. 나 그 시계 잠깐 차고 다녀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해. 그 비싼 걸 어떻게 다시 사줘. 가격도 더 올렸다면서. 나는 됐으니까 이제 그만 시계는 잊어. 응?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시계 주워간 거면 굳이 얼굴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나는 이제 시계 안 찰 거야.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며 허둥지둥 대더라고요. 보통 아끼던 시계를 누군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으면 화를 내거나 놀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판매자와 접촉해보겠다는 사실에 더 놀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화를 한 이틀 후 찾아보니 그 시계는 거래 완료 처리가 되어 글이 내려갔더군요. 어쩌면 정말 남편이 절친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남편이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일까? 의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넘어갔죠.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4호점에 보내놓았던 친한 직원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가게에서 점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뭔데? 정장님 친구분들이 놀러와서 점장님도 가게 보시다가 같이 한잔 하셨는데 가게가 좋다. 이런 곳 대표를 잡다니 성공했다. 이런 농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남자들끼리 띄워주기 식으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있으면 다 내 거지 뭐 하시더라고요. 농담조로 하시긴 했지만 뭔가 조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조심하세요. 잘릴 각오로 말씀드려요. 무슨 소리야. 너처럼 일 잘하는 직원을 왜 잘라. 아무튼 전해줘서 고마워. 남자들끼리 술 취하고 가는 농담이라지만 지나치긴 했네. 내가 남편 단속 잘못했다. 나한테 말하기까지 고민 많았을 텐데. 고마워. 불안해하는 직원을 대충 다독였지만 제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제 이야기가 남편의 진심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서 저에겐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제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길래 안 받았는데 하루는 연달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있다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제 또래의 웬 여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한 씨 번호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장태윤 씨 애기 엄마예요. 지금 오빠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 맞으시죠? 아, 저한테는 무슨 일로? 순간 등줄기가 서늘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게 보내주더니 이젠 안 보내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혹시 지한 씨가 보내지 말라고 시켰나 해서. 지한 씨는 성공한 CEO라 그 돈이 별거 아니겠지만 저랑 제 딸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남편 과거가 부끄럽고 싫으시겠지만
저랑 제 딸도 사정 좀 봐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보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은 제 돈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받은 적이 없는데 몇 달째 연락도 안 되고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남편 통해 전달할게요. 통화를 오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니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던 존재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기분이 무척 싱숭생숭하더군요. 게다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맞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주는 양육비 애 엄마한테 잘 보내주고 있어? 어?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당신은 그쪽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의 연락 끊고 양육비 안 보낸 지 몇 달째라고.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아니, 그 여자가 요새 돈이 부족한가? 무슨 헛소리를 해. 그것보다 당신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당장 차단해. 아니, 됐고 그 돈 어쨌냐고. 왜 말을 피해? 어쩌긴 뭘 어째. 꼬박꼬박 보내줬다니까. 그 여자가 거짓말 치는 거야. 당신 돈 많은 거 알고 어떻게 더 뜯어볼 수 없는지 접근한 거라고. 둘이 연락해서 좋을 거 없잖아. 번호 바꿔. 당신한테 양육비 받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 여자 전화까지 받게 할 순 없어. 그 말 믿어도 돼?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을 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 내 딸도 있는데. 남편이 하도 펄쩍 뛰면서 번호부터 차단하려고 하길래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계속 제 마음속 한구석 의심을 키워냈죠. 대표님, 4호점 인테리어가 좀 이상한데요? 대표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리뉴얼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하루는 저희 직원이 와서 4호점 리뷰를 들이밀길래 봤더니 언제 한 건지 갑자기 4호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메뉴판도 본사에서 정해준 디자인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깔끔했던 가게 안에 이것저것 걸어 번잡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대체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하면 어떡해?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잖아. 1호점부터 3호점까지 다 같은 느낌인데 4호점 하나 정도는 색다른 느낌이어도 괜찮지 않아? 특별한 컨셉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런 아이디어는 본사 회의 때나 이야기하고 의견이 수렴되면 반응하는 거지. 점장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어떡해. 아무리 당신이 내 남편이라지만. 당신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믿고 좀 맡겨줘. 매출 올릴게. 자신 있다니까. 오늘부터 후기 모니터링 꼼꼼하게 할 거니까 반응 안 좋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때쯤엔 정말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는 남편 때문에 골이 띵할 정도로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목이 자꾸 쉬고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컨디션과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일물감이 느껴지길래 병원에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갑상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니까 안심하세요. 아무리 일찍 발견했고 완치 가능하다고 해도 암은 암인지라 하루 종일 울적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찌나 간사한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남편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기 발견된 암이니 완치율 높은 갑상선 암이니 하는 말은 쏙 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 나 어떡해? 뭐? 암이라고? 정말이야? 수술해야 하는데 늦게 발견해서 완치율이 높지 않나 봐. 세상에, 여보 어떡해. 정말 기분이 상했던 건 어떡하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 기뻐 보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죠. 우리 결혼할 때 가입했던 보험이 어딨더라?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보험 얘기부터 하는 거야? 어? 아니, 당신이 아픈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완치율이 높지 않다면 미래도 생각을 해야지. 보험도 그렇고 나 혼자 남아서 이 회사도 돌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 내가 죽는다는데 슬퍼하긴커녕 내 몸 상태보다 그런 게 걱정되니? 어?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무슨 암인지 안 물어봤어, 이 나쁜 놈아. 여보, 잠시만. 오해가 있었나 본데. 여보. 저를 쫓아 황급히 따라오는 남편 앞에서 방문을 닫고 잠궈버렸어요. 여보, 무슨 암인데 그래. 미안해, 내가. 남편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보험 서류를 찾던 그 모습은 평생 뇌에 각인되어 버렸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 남자 어딘가 쎄하다며 저를 뜯어 말리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어딘가 수상했던 남편의 구린 구석들까지요. 그래서 이제껏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뒤를 철저히 밟아보기로 했어요. 우선 이모님께 연락을 들어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어요. 이모님께선 억울함에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왜 그땐 안 보였는지, 너무 죄송한 마음에 다시 일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끝내 거부하시던 사례금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애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통장 입금 내역까지 보내주더군요. 말했던 대로 꼬박꼬박 입금되던 200만 원이 5개월 전부터 뚝 끊겨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통에 보내고 있던 양육비라 마지막 의리로 남편에게 보낼 돈 대신 애기 엄마한테 직접 입금해줬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곧 남이니까 저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애기 엄마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언젠가는 꼭 돈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는 치료에 전념했어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일을 잡았어요. 수술은 다행히 부분 절제술로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경과도 좋았어요. 그래도 계속 안 좋은 척을 해야 남편이 방심할 것 같아서 일부러 식사도 잘 못하는 척, 탈모가 온 척하며 쇼를 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눈은 슬픈 척해도 입꼬리는 슬쩍 올라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복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꾹 참기로 했어요. 여보,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거야? 입원해서 항암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해야지. 됐어. 어차피 항암한다고 낫지도 않는다는데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말하니 남편 표정이 굳더군요. 저를 입원시켜놓고 활기치고 다니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답답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꾸준히 제 뒤에서 저를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정황이 밟히더군요. 임대인과 짜서 임대차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려다 들켰고, 본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간판까지 바꾸면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가게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직원들과 회계팀 사람들 통해 증거를 차곡차곡 확보해 두었고, 승률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점포 불법 운영 시도, 기계 리셀, 양육비 빼먹은 것도 다 문서로 남겨 모아뒀어요. 점포 브랜드 상표권과 가맹계약 구조를 철저히 재정비해서 남편이 허튼 짓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직원들에게는 점포를 불법으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흘려 남편은 회사 내에서 사기꾼 점주라는 이미지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몸 상태 경과를 지켜본 의사는 제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었고, 완치 판정서를 들고 남편에게 갔죠. 여보, 나 이제 안 죽어. 당신 덕분에 이 나이에도 인생을 배우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이혼하자. 뭐라고? 여보, 그런 게 어딨어. 완치된 거면 나랑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네가 나 일찍 죽을 줄 알고 뒤에서 구린짓 한 거 증거로 다 잡아놨어. 좋은 말로 할 때 고분고분 이혼하지 않으면 나 이거 다 터뜨리고 당신한테 소송 걸 거야. 그래도 돼?
약점들을 가지고 협박하니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순순히 이혼에 응해줬어요.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 때문에 본인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겠죠. 그 부분 또한 제가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놨다는 사실을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일했으면 얼마나 일했다고 난리야. 미안하지만 우리 혼인기간은 고작 1년 반. 당신 기여도는 0. 이 회사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가게야. 당신이 가져갈 건 없어.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비참한 모습만 보여주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을 평생 함께할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게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제 앞에 나타나 거짓사랑으로 저를 깜빡 속여 제가 이뤄낸 것들을 조금씩 빼돌릴 생각을 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그동안 남편이 했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소송 결과는 전부 승소였어요. 남편은 제게 받아간 양육비를 전부 돌려줘야 했고 점포를 빼돌리려고 한 죄를 달게 받아야 했죠. 여보, 이런 게 어딨어. 순순히 이혼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준다며. 그렇게 오랜 기간 날 속였던 사람이 그 말에 속아? 이혼한다고 당신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니? 그러게, 누가 사람을 그렇게 진심으로 속이래? 자업자득이야. 당신도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지.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은 이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제가 양육비를 입금해줬던 애기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탁대로 계좌번호만 기억해놨다가 정말로 돈을 갚았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는 입금 내역이었지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항상 제 집안일을 봐주시던 이모님과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내 주변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이야기 풀어볼게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막 유복하진 않았어도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여동생이 많이 아팠고 결국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저 역시 하나뿐인 저희 친구를 잃은 슬픔이 말도 못했죠. 그때 병원에서 동생을 살뜰히 케어해주던 간호사들을 보며 저 역시 간호사가 되겠노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땡땡 보건대에 진학해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죠.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동생처럼 아픈 환자들을 케어해줄 수 있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의사와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나를 허락해 주실까? 난 자신 없어.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절대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도 의사셨을 때 엄마는 그 집 파출부 아주머니 딸이셨대.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잖아. 제가 어디 가도 크게 뒤처지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의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들었어서 그런지 지레 겁부터 났어요. 모든 정면 돌파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참 두렵더라고요. 망설이는 저에게 남편은 그때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픈 환자에게 늘 진심이었던 남편이었기에 환자를 제 동생처럼 돌보는 저에게 반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내놓으라 하는 집안이 바로 남편네 집안이었죠. 당신이 서윤성 간호사? 나 충효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좀 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거 뭐 알겠는데 간호사랑 의사랑 급이 맞아요? 네? 분수를 알고 덤벼야지. 우리 충효가 병원장 아들이라고 쉽게 꼬셨나 본데 같은 의사 아니면 남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사모님, 저 충효씨 사랑합니다. 분수도 모르는 당신 같은 여자들을 내가 한두 명 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오해고 나발이고 나 알 바 아니고 충효 옆에서 떨어져 줘요. 이왕이면 병원도 간두면 더 좋고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잖아? 남편의 어머니는 병원장님 사모였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 저런 말을 하시고 떠나갔어요. 그때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나와 남편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어쩜 그렇게 사랑이 불붙을까요? 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나는 당신같이 따뜻한 여자 절대 못 놓쳐. 사모님 말씀이 맞을지 몰라. 우리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아빠도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곧 허락하실 거야.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많이 부딪힐 건데 자신 없어. 엄마도 힘들게 결혼하셨어서 아마 나중에는 당신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당신 진짜 변하지 않을 거지? 다행히 병원에서 제 입지가 좋았던 탓인지 시아버지 되실 병원장님은 단번에 저를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지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허락해야 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죠. 아무리 날 고긴다는 여자 데리고 와도 사람은 심성이 고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소리 말고 충효 결혼하는 거 허락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런 간호사 나부랭이랑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 울책일정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해. 뭐예요? 지금 나 예전에 없이 살았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의사 만들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 따라요. 어쩔 수 없는 결혼 허락을 한 후 저흰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 집으로 들어간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우리 아들 장남인 거 알지? 너 힘들게 병원 일할 생각 말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임신부터 해라. 어머님, 저는 아이 가져도 일은 하고 싶어요.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도 아이 낳고도 계속 하시는걸요. 애는 누가 보니?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이 아쉬운 집이야? 네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드러낼 게 없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노력은 할게요. 노력만 해서 될 일이니? 할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셔도 아들 엄청 바라실 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리 잘났다고 네 생각을 얘기해?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직업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겨우 허락했더니만 빳빳하게 굴고 있네. 애미야, 그만해라. 집도 컸고 넓었기 때문에 전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았어요. 제가 첫 며느리여서 그런지 병원 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참 고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심성을 잘 알았던 아버님과 시할아버님은 절 예뻐해 주셨어요. 힘들지? 젊어서 쟤도 지 시애미한테 많이 당해서 그런지 꼭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가 이해해라. 네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무지막지 당했거든. 에이, 알죠,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매번 나서주시고. 우리 충효 안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지. 우리 충효가 내 금쪽 같은 첫 장손 아니냐. 그리고 충효가 어려서부터 사람 본 눈이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손주 며느리야 말할 것도 없겠지. 늘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너무 힘이 돼요. 시댁 남자 식구들은 남편처럼 참 다정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을 말리셨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하였죠. 여보, 제 일 언제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아이를 가져야죠. 그래도 일 잘하는 우리 간호사를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 있나? 모든 일엔 때가 있지. 천천히 해도 돼요. 당신 그렇게 안일하게 그럴래요? 병원장 며느리가 간호사라는 게 말이 돼? 당신 그런 마음 버리라고 했지. 그게 뭐가 어떻다고 또 그 소리예요? 맞잖아요. 충여 정도면 예쁘고 착한 의사들이 널렸구만. 하필 급 떨어지는 간호사를. 하여튼 나 제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당장 집에 들어 앉혀요. 어머님, 조금만 더 다니다가 그만둘게요. 넌 정말 네 생각만 하는구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시집을 왔으면 내 말 따르렴? 너 어쩜 그리 주제 파악을 못하니?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래,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럼 병원 그만두는 거 고려 좀 해보자. 아버님, 전 그래도 더 다니고 싶어요. 끝까지 네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혼해야지. 별 수 있어?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일은 나중에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가정에 충실하렴. 결국 시아버지는 그만두라고 하셨죠. 저 역시 할 말은 했던지라 시어머니는 저를 더 싫어하셨어요. 어머님이 제 집안에 대해 폄하하고 제 직업을 무시할 때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기에 어머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상화에 못 이겨 전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거든요. 훌륭한 나이팅게일을 꿈꿨지만 결혼을 하고 집안 살림을 돌봐야 했죠. 그래도 워낙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집안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네요. 우리 손주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부터 화초들이 안 죽는다.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네가 다 관리하는 거지? 네,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것 같아서 신경 쓰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넌 진짜 됐다니까. 이따가 저랑 바둑도 두세요. 지난번에 바둑 알려주셔서 제가 공부도 했거든요. 아니, 그걸 벌써 마스터했어? 네, 할아버지랑 두려고 연습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두세요. 할아버지는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나 늘 집에서 소외받으시는 큰어른 같으신 할아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아버님은 병원 일을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러기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좀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거 하나에도 칭찬해 주시는 시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집안일들이 어느덧 익숙해 갈 때쯤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온 집안에 경사가 난 거나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너무나 기쁜 나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봐라. 너 집에 들어앉아서 마음 편하니 애도 딱 들어서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 말 거역할 거 없다고. 네, 그러게요. 10달 동안 잘 품어서 예쁘게 키워야죠. 남자애면 엄마 머리를 담는다는데 그것 또한 큰일이다. 우리 집안은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닮았어 봐라. 의사 되겠어? 할아버지도 의사셨지. 네 시아버지도 지금 의사지. 그리고 네 남편의 네 시동생 죄다 의사 아니니. 내가 그래서 머리 좋은 의사 며느리 받으려고 했던 거야. 진로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뭐. 역시 근본이 다르니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르구나. 의사를 만들어야지 뭘 하고 싶은 거래.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는 게 요새 의사 말고 더 있어? 넌 그저 귀하게 품어서 귀하게 키울 생각이나 해.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성별을 알게 되던 날 제 뱃속인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닌 딸임을 알았죠. 저와 남편은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큰 상심을 하였어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물건이네. 이거 완전.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고 말이야. 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저랑 충효 씨는 첫째가 딸이어서 좋은걸요. 둘째는 또 가지면 되니 상심 마세요. 무식하게 줄줄이 애 낳을 생각하는 거야? 아들도 못 가졌으니 다시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살림이나 해. 손이 귀하다고 했던 남편네 집이어서 그런지 전 시어머니에게 된통 막말을 들었죠. 임신 중이어서 그런지 더 서럽게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서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같은 병원 의사 동서를 데리고 왔고, 병원에서 일할 때 오다 가다 자주 봤던 의사여서 그런지 참 반가웠어요. 아유, 이제서야 내가 제대로 며느리 덕을 보겠구나. 이제 우리 집안에 급이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어머님, 제가 형님 몫까지 어머님 보필 잘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어차피 형님은 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가 아니니 말이에요. 넌 나랑 말 좀 통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이렇게 속이 시원해 본 적은 처음이다. 저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 지켜봐 주세요. 결혼 전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였어요. 주방에서 나누던 대화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니 빼고 모두 잘 해주시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며느리였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동서는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결혼 전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던 터라 사실 대면하고 어색했는데 시할아버지 생신날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동서였어요. 하지만 곧 그 대화는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대화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형님은 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솔직히 의사도 아니고 집이 특출나게 잘 살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병원장 아들을 채가다니 대단하세요. 사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아주버님 인기 대단했거든요. 그래? 뭐 이가 멋지지. 인품도 그렇고 우리 신랑 인기 많았다고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네. 사실 아주버님 정도면 애 딸린 호랍이라도 재혼자리 줄을 섰을걸요? 그러니까 형님 자리 잘 지키세요. 동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운 좋은 거에 감사하며 살으란 거죠.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마음속에 형님이란 사람 안중에도 없던데. 그리고 혹시라도 동서라고 기강 잡으시려거든 접어두시고요. 동서는 피해의식이 많구나. 형님이라고 내가 기강 잡을까봐 이래? 나 동서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우리 서방님 와이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잘 지내면 좋겠지만 애초에 동서도 그럴 생각 없어 보이니까. 알겠어. 제 말에 기막혀하는 동서였고 더 이상 대꾸도 없이 거실에 나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어찌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 참 시동생이 아까웠네요. 하지만 제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많은 서러움을 겪었어요. 애는 너만 가지니? 네 동선이 집들이 한다는데 가서 밥이나 좀 거들어라. 어머님, 저 그날 병원 갔다가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한 날이거든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시집은 왜 왔니? 네 엄마 아빠가 그리 가르쳤어? 그게 아니라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라 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미리 정했어도 파토 낼 수 있는 거지. 네 엄마 아빠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래?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도 시집살이 호되게 겪었다고 들었는데 너무하시네요. 시집살이 호되게 겪었어도 난 아들 낳고 팔자 핀 사람이야. 너 같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는 넌 이 집에 있을 가치도 없다고. 딸 안 반가우니까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마.
아픈 말만 공부하시는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일 뒷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때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을 날짜가 다가왔어요. 뭐? 산후조리원이 얼마라고? 충여 너?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게 얼만데 떡하니 결제를 해. 당연히 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윤상이한테 이 정도는 안 아까워요.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이 틀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딸 낳은 이한테 뭘 조리원까지야.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바로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조리했어. 그건 엄마 때나 그런 거죠. 아이 낳고 관절도 아플 텐데 조리는 해야 해요. 남편이 제 조리원을 결제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당장 취소하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지만 절대적으로 절 조리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시어머니였죠. 네가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내 말이 틀리니? 아무리 돈이 남아도라도 그렇지. 아범 저렇게 밤낮으로 애쓰는데 넌 조리원에 누워서 쉬고 싶어? 어쩜 애가 네 생각만 하니? 내가 이러니 널 싫어하는 거야. 어머님, 아이 낳고 관리 못하면 평생 고생한대요. 친정엄마도 어느 정도 보태주셨고 아이 낳고 잘 쉬다 오도록 할게요. 네 친정에 돈이 어디 있어서 조리원비를 보태줘? 너 설마 우리 아들 월급 빼돌리니? 이 쥐새끼 같은 것. 아이를 낳기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려주는 바람에 애를 낳고 조리원에 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4일 있다 퇴소를 하여야 했죠. 그리고 조리원에 들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호되게 당해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바로 찬물을 만지고 전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사실 제 지인들과 부모님은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걸 예상도 못했죠. 저희 엄마는 제가 몸조리를 다 못했다는 걸 알고 오시려고도 했거든요.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조리해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니네 엄마도 참 팔자 좋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어쩜? 집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오시지 말라 그래. 그럼 제가 갈게요. 사실 저 아기 보느라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도 너무 아프거든요. 넌 어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니? 애가 왜 이렇게 근성이 나약해 빠졌어?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막말로 난 너 같진 않았어. 저 같다뇨. 뻔뻔해가지고 애 낳고 조리원을 다녀와? 딸년 낳고 뭘 그리 잘했다고. 넌 그 흔한 아들도 못 낳았으니 우리 집 유산 받을 생각도 마. 유산 탐 안 나요, 어머니? 애 우니까 당장 그치라고 해. 시어머니의 첫 손주였지만 제가 낳은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아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시할아버지는 참 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우리 집의 첫 손녀 아니냐? 귀하지. 난 아들이랑 아들 손주만 봐서 그런지 참 귀엽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우리 아정이 시집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이 애끼, 늙어서 그런 끔찍한 소리 나도 이제 많이 늙어서 이것저것 다 아파. 다음 주에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하죠? 그래, 늙어서 그런지 내가 잘 아는데도 무섭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살 동안 절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할아버지는 많이 노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죠. 제가 이 집에서 그래도 시할아버지의 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으니 시할아버지의 건강을 더 살피기로 생각했고 그렇게 병원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어요.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던 시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님 당장 요양병원에 모셔요. 예전부터 본인 몸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 모셔달라고 했던 양반이니 그렇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 아직 괜찮으시잖아.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누가 돌봐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이 이 집에 시집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 내가 뭘 못했는데? 나 어머님 살아계실 때 평생을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두 노인네 모셨어. 그리고 아들들 떡하니 나와서 이 집안 의사 가문 이어줬으면 된 거 아냐? 웃기지 마. 엄마 아프실 때도 요양원에 당장 데려가러 간 사람이 누군데? 그럼 내가 그 나이 되도록 모셔야 해요? 솔직히 당신이 모신 게 아니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 얹혀 산 거잖아. 말은 바로 해. 어쨌든 난 불편했다고요. 시할아버지가 아프고 수술을 하시고 나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불안은 극에 달았어요. 말로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얘기를 들었지. 시어머니 또한 마음속에 한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모시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시아버지도 지친 기색이었고 시할아버지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예전엔 이런 기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말도 많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전 시할아버지가 안타까워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던 중 동서는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와 시어머니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사실 두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사악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내가 이 나이에 아픈 노인의 병수발할 일 있니? 내가 그동안에도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들 장성해서 다 내 세상인데 내가 왜? 맞아요, 어머님. 전 어머님 뜻 존중해요. 사실 저도 의사지만 아픈 분은 전문 인력이 관리하는 게 낫죠. 역시 내 마음은 네가 제일 잘 아는구나. 넌 어쩜 나랑 통하는 게 맞니? 어머님, 제가 딸처럼 의지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아버님도 뭐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이 보내라면 보내야죠. 제가 더 마음이 불편하게 시할아버지가 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의 하소연을 하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할아버님 요양원에 보내는 거 그렇게 반대하시면 집에서 노는 형님 보고 케어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긴 제 애나 보고 노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얘 큰애야, 너 이리 좀 와봐라. 그쵸, 뭐라도 해야 밥값이라도 하죠.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너 내일부터 시할아버지 케어 좀 네가 맡아서 해라. 아무리 보호사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손길만 하니? 애 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형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할게. 하긴 딸이라 낳아서 유산한 본 못 받는 네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생각해보지. 어머님, 저 유산에 관심 없어요. 형님, 가식 좀 그만 떠세요. 유산엔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제 힘든 시댁살이를 시할아버지로 인해 위로를 많이 받았기에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뜰히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간호사 출신에다 어려서 동생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늘 그런 저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이 나이에 무슨 암이 걸려서 널 힘들게 하는지 내가 의사여서 잘 알아. 아마도 그리 오래 살진 못할 거야. 할아버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 딸 커서 시집가는 것도 보셔야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어도 노년에 참 쓸쓸했는데 이렇게 심성고운 손주 며느리 덕에 호사를 누리는구나. 시할아버지는 아픈 환자들을 워낙 많이 본 의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한 환자였어요. 그래서 병수발을 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불편하지 않았죠. 제가 열심히 돌봐도 외래 진료를 갈 때마다 좋은 소리를 듣기란 힘들었어요. 저랑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내 나이가 있는데 난 나에 대해서 잘 알아. 할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충분히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아버지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너 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봤자 뭐 콩고물 떨어질 줄 아니? 네 콩고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훅 키고 있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집안 재산 분배는 다 끝났다고 했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땅과 건물이 몇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증여받을 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였었죠. 내가 이 집에 왜 시집 왔는데? 근데 넌 나처럼은 안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그냥 병간호하는 손주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저 욕심 안 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님이 안 아프셔야죠. 끝까지 저 가식, 친절머리나. 시할아버지도 본인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건 알았는지 어머님에게는 늘 아무런 소리도 못하셨고 그저 저에게 너무하다 싶을 때만 그만하라며 말려주실 정도였어요. 동서도 이 집의 권력이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잘 알아서 할아버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태극당 갔더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모나카가 있더라고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얘는 뭘 이런 걸 사왔어. 같이 먹자. 할머니, 나도 먹고 싶어. 땡! 어른들이 얘기 나누는 게 어디 여자애가 끼어들어? 네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 해. 이건 어른들이나 먹는 거야. 그래, 얼른 니네 엄마한테 가. 무슨 애가 저렇게 거지처럼 뭐 먹을 때마다 달라붙는지. 형님 닮아 식탐이 많나 봐요. 늘 딸에겐 모질게 구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딸이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 거죠. 저에게 하는 모욕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까지 그러시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어른들끼리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유치하다고 했어? 네,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아정아 이리 와, 엄마가 사줄게. 형님, 뭘 그렇게 발끈하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꼭 이렇게 좋은 날 얼굴을 붉히셔야겠어요? 동서도 똑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어머님, 사실 제가 드디어 어머님이 소망하던 아들을 알 것 같아요. 어머, 너 임신했니? 네, 근데 태몽이 아들이래요. 역시 너는 진짜 내 며느리다. 우리 집에 대를 네가 있다니. 아마 너 닮은 아들이면 또 의사만 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의사 아들 만들 테니까. 역시나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둘이서 저런 대화를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한참이나 아이 소식이 없던 동서이기에 축하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무시하는 동서이기에 썩 기쁜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성별이 나오던 날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란 걸 알게 된 동서였어요. 어떻게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솔직히 너 닮은 딸이면 얼마나 예쁘겠니?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싶었다고요. 둘째 낳으면 되지. 어차피 쟨 관상부터가 딸 관상이라 아들은 절대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정말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 걱정 말고 우리 의사 며느리 몸보신 잘하고 안정적으로 태교에 힘쓰거라. 역시 어머님이세요. 제가 딸을 가졌다고 할 땐 그렇게 노여워하시더니 동서에겐 한없이 너그럽더군요. 원래 큰딸이 살림 미천이래잖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감사해요. 아니다. 넌 임신 중에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태교에 전념해. 네, 명심할게요. 동서가 딸을 가졌다고 해서 엉엉 울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찌나 현타가 오던지 사실 결혼하고 늘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다정한 시어머니 모습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냐? 아이고 어째 제가 원래 마음이 못돼 먹었어. 그래서 네 시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다.
심성 고운 네가 참아. 쟨 내 아내가 본인이 가난해서 싫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 울 필요도 없어. 할아버님, 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위로받는데. 에이, 할아버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맙다. 이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 이렇게 잘 대해줘서. 네 덕분에 많이 웃었어. 할아버님은 몰래 우는 저를 보시곤 저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바쁜 남편과 바쁜 시아버지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매일 육아와 시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시간이 반복되어도 시할아버지가 참 친정 아빠 같았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참고 있던 시집살이에 터져버린 날이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해주고 싶었어. 그래도 형님은 조리원도 못 가게 하셨으면서 전 이리도 잘해주시다니요. 제가 조리원에 왜 가니? 솔직히 하는 일도 없는 게 돈만 축내면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잖아. 내가 다 해줘야지. 어느 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 알고 보니 딸 낳은 저보고는 유산 한 푼 받을 자격도 없다며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랬으면서 의사동서가 딸을 낳을 예정이자 산후조리원의 마사지까지 풀코스로 결제해 주신 거였어요. 곧 아이 낳았는데 어머님 공이 너무 커요. 저 몸조리 잘해서 나올게요. 그래, 여자는 출산하고 몸이 많이 망가져. 그러니까 마사지까지 빼먹지 말고 받으렴. 그걸 보고 있던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정엄마 보고는 그렇게 조리원에 가지 말랬으면서 어떻게 재수 씨한테는 이래요? 내가 이쁜 내 며느리한테 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리고 쟤는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노는 거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의사랑 노는 애랑 같니? 늘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제 처한테 죄인이네요. 그러게 수준이 맞는 애를 데려왔어야지. 모든 불화의 근원은 쟤야. 말 조심하세요, 엄마. 어머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간호사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동서처럼 의사 며느리도 아니고 간호사에 그저 그런 제가 의사 남편 만나 딸까지 낳아서 더 싫으신 거죠? 잘 아네. 너랑 네 동서랑 같니? 비교할 때를 비교해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하세요. 저 친구들이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자랑할 때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를 하면 다 어머님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도 계속 남이랑 비교해 볼까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치니? 이 못 배워먹어서 남자 하나 잘 만났다고? 네가 우리랑 같은 급 같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정엄마한테 너무하시잖아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못할 말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너무 속상해 울면서 쌓인 말들을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셨고 오히려 절 비웃으셨어요. 도저히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싶었고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어디가? 이 시간에 집 나가는 거니? 아니요. 이거 어머님 짐이에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형님 미치셨어요? 동서도 당장 나가. 이 집 내 집이니까. 돌아도 단달이 돌았네 저게. 너 꿈꿨니?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오면이 내 집인데 너 똥오줌 구분이 안 되니? 등기부 등본 때 보세요. 이 집 제 집이니까요. 할아버님이 본인 돌아가시면 저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증여해 주셨네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이미 내가 증여받은 내 집이거든? 딱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받았다고 하는 이 집, 그리고 재산들, 실제로 등기부 등본 때 보셨어요? 뭐야? 아니, 아버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리석은 것.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말을 다 믿었냐? 여보, 당신이 얘기해봐. 이게 어찌 된 거야? 당신도 그때 내 앞으로 해놓는다는 거 동의했잖아. 당신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할아버님이 은퇴도 하셨었고 이 집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할 며느리가 오직 시어머니셨기에 모든 걸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믿었고 본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는 배움에 있어 굉장히 지식이 짧았고 그저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만 하면 본인의 것이 되는 줄 알았다고 했죠. 지금까지 문제됐던 적은 없었기에 시아버지도 그리고 시할아버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재산을 본인 손에 거머쥐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역시나 태세 전환을 하며 시할아버지를 홀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집 주인인 양 모든 걸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매일 시어머니에게 안쓰럽게 당하는 모습을 본 시할아버지는 저에게 진짜로 이 집을 양도해 주셨어요. 며느리 인성은 원래도 알았지만 본인 손아귀에 재산이 있다고 하며 저렇게 날뛰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고 했고 그래도 본인의 며느리이니 기꺼이 인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때 거리낌 없이 간호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당신들이 날 속였던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안일했던 거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차피 당신 집 될 거였어. 웃기지 마. 그럼 진짜로 증여를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나가라니? 어머님,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저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짐 들고 나가주세요. 여보, 쟤 저렇게 날뛰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 솔직히 당신이 큰애한테 좀 심했어. 나도 이제 손 뗄래. 당신 그 허영심이랑 말도 안 되는 욕심 다 진절머리 난다고.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요. 진짜 질리네요. 장남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남자들이 뭐라는 거야? 아버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손주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았냐? 어리석은 것,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은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모신 세월이 얼만데 지금 그게 말씀이세요? 우리가 너희랑 같이 살았던 거지 네가 우릴 모셨다고? 뻔뻔한 것.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치며 울고불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동서는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그동안 손에 없는 재산을 쥐고 그렇게 형님을 홀대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동조했지만 진짜 그건 아니네요. 동서도 입 다물어. 진짜 역겹다. 어머님보다 동서가 더 나쁜 사람이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시죠? 할아버님? 이제 와서 나를 찾냐? 결혼하고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준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랑 네 시엄마는 똑같은 인간이야. 당장 우리 큰 손주 며느리 집에서 다들 나가. 할아버님, 제가 얼마나 할아버님을 존경하는데 이러세요. 지시애미 치마폭에 딱 붙어서 벌써부터 사람 차별이나 하고 말이야. 넌 글렀어. 할아버님 뭐해세요? 제가 막내 손주 며느리인데. 할아버지는 보다 못해 소리를 치셨고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는 쫓겨났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아버지 또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어머님과 동서를 내쫓을 때 아무런 말씀이 없었죠. 일단 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어머님, 저희 집을요? 저 불편한 건 딱 질색이에요. 너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니? 언제는 나보고 너만 믿으라면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야? 너 아주 웃긴다. 시어머니는 일단 급히 시동생네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남편은 몇 년을 힘들게 고생한 제 마음을 알아줘서인지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큰일이 일어났지만 일단 시할아버지의 병간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병간호를 해나갔죠. 그래도 마음은 참 편했어요. 그리고 2달여가 흘렀나? 그 전까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시할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아버님을 모신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 하실 거예요? 저도 속았는데 분하다고요. 네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고얀 것. 그럼 애비 밥은 누가 챙겨주나요? 언제 네가 챙겨준 적이 있어? 시할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상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러 다니기만 바쁜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부재가 전혀 없었어요. 애비가 속상하겠지만 이제 나도 쟤 보기 싫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참았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 그 꼴 보이지 않도록 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어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불려씨가 아주 단단히 꼬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발 그만 좀 해. 일단 아버지가 노여움이 가라앉으니 둘째내서 좀 있어요. 아주 둘째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는데 그것도 꽝이야. 나 돈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빨리 집이라도 하나 얻어줘요 그럼. 당신 업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이런 일로 병원 찾아오지 마요. 여보. 시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전 집에 시어머니가 없으니 정말 살겠더라고요. 딸아이도 눈치 보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몇 달 후 눈을 감으셨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를 가장 잘 대해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모든 게 감사했어요. 눈물이 엄청 흘렀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문상을 오셨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노인네 꼬셔서 재산 네 차지 될 것 같지?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나 보자. 여긴 장례식이에요. 제발요. 그렇게 정신없는 장례식이 끝이 났고 시할아버지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물려주셨어요. 대신 시어머니에게만 빼고 말이죠. 전 정말 황송하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작은 상가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또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하나씩 받았지만 동서와 어머님 건 아예 없었죠. 어머님은 절대 인정 못한다며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그 모습에 질린 듯 하였어요. 아 진짜 돈 그만 좀 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매일 큰애한테 주제 넘는다고 원장 아들이라고 꼬신 거냐고 하더니 당신이 그러네. 뭐예요? 아니 내가 솔직히 뭘 못했길래 이렇게 한 푼도 안 주시냐고. 그럼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살뜰히 챙겨본 적 있어? 나도 진절머리나.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으니 입 다물어. 어디 병원장 마누라가 이러고 사냐고. 시어머니가 한 번만 더 돈 얘기를 꺼내면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얄미운 동서 또한 이 집의 실세가 어머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태세 전환을 했지만 본인에게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고 크게 실망을 하였죠. 아마 본인이 저지른 업보라고 생각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시어머니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안일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래도 잘 챙겨주셨잖아요. 내 아버지 모셔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지? 나한테 마지막까지 너 잘 챙겨주고 마음 헤아려 주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사람을 진짜 잘 보시거든. 정말요? 할아버님 덕분에 저야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감동만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아버님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이니 본인의 집을 구하였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처인 걸 내가 챙겨야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다. 네가 미워하는 거 이해가 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거다.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신 아버님이셨어요.
참 감사하고 멋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돈 한 푼 없으신 신세가 되어서 그런지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님 내조만 착실히 하며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제 남편과 저와는 왕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 동서네와도 트러블 때문에 아이의 자식들과는 손절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가끔 시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전화가 오는데 아직도 원망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들 다 이뤄야 되겠냐? 네가 내 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가지고. 어머님, 저도 제 마음이 풀려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전화 마세요. 본인의 힘이 아예 없어지니 집에서만 계신다고 하였고 시아버지가 그래도 젊어서 의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 병원에 복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수간호사까지 되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요. 한평생 제 전문을 바친 이 일에 아직까지도 자부심이 가져져요. 중간에 많은 시댁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시어머니는 쓸쓸히 계시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먹고 보니 한편으론 요새 시어머니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한번 찾아뵈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어찌해야 할까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속 의건이 하나쯤 있으시죠? 다 잘 될 것이니 새해에는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시길 소망하네요. 부족한 글솜씨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